강연을 요청을 받았을 때 그레이트 한강을 위한 IT 기업 관점에서의 성공 전략에 대한 좀 주제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55개의 단위 사업으로 되어 있고 사실 그것도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기술을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IT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고 그 내용들을 정리한 거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되게 좀 쉬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는 정말 우리가 그 IT라는 단어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 IT라는 게 도대체 도입의 본질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스마트 시티를 이제 UCT부터 시작하면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에서 얻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교훈은 무엇인가라는 걸 토대로 해서 한 3가지 정도 제가 IT에 대한 제언을 준비를 했고 그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IT라는 단어 여기서 사실 모르는 사람 없고 요새는 사실 IT라는 표현보다는 ICT라고 해서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근데 이게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이 정보 통신 기술이라는 이 단어 자체의 정의와 범위는 확대되고 또 목적도 굉장히 다변화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1990년대에는 어떤 대중이 이해하는 IT나 사실 전문가가 이해하는 IT나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폰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됐는데 사실 2015년에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뭐 5G니 AI니 IoT니 클라우드 이런 어떤 들어보지 못했던 이제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대중과 전문가의 갭은 굉장히 커졌고 이 시장에서도 어떤 본질적인 목적보다는 이런 혁신 기술을 계속 도입해야 된다는 보이지 않는 프레셔가 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과정들 속에서 IT의 도입의 목적은 뭐였을까라고 좀 이제 역사를 살짝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 IT 기술이 1970년대 군사 보안 목적으로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냉전 시대의 과정에서 소련이 미국의 정보를 이제 해킹하는 사례가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활용되지 않았던 혁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쓰였었고 이제 저희가 많이 살았던 이 1990년대, 2000년대 시대에는 사실은 업무의 생산성, 효율성, 뭐 데이터베이스, 웹포탈, 인트라넷 이런 것들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이제 이게 변화가 된 거는 이제 모바일 폰이라는 게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대중들이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들을 거의 PC에 가까운 것들을 가지고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에 대한 어떤 수요와 산업이 굉장히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스마트 시티라는 컨셉도 사실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트렌드와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관점에서 IT 도입의 목적인가를 좀 저희가 보면 사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편리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편리함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 가치가 사실 나타나는 게 불편하면서 등장한다는 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다이아드 4라는 영화를 지금은 사실 이게 고전인데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파이어 세일이라는 컨셉이 등장하는데 이 파이어 세일이라는 게 사이버 테러리스트의 3단계 거친 체계적 국가 기반 시설 공격인데 그 1단계에서 그 교통 시스템을 다 마비시키면서 밑에 이렇게 작게 보이지만 차들이 멈추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 혼란의 상황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IT들이 보이지 않게 그 서포트 해주는지에 대한 어떤 반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편리함도 그냥 IT의 도입의 목적은 편리함에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세련된 엔지니어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서비스의 진화 방향도 이러한 세련된 엔지니어링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돌이켜 보면 옛날에는 사실 이제 그 하이웨이를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지나게 될 때 현금 정산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하이웨이 패스가 도입이 되면서 좀 속도는 늦추긴 했지만 좀 더 편리하게 됐고 지금은 사실 이제 뭐 운전하시면서 느끼겠지만 굳이 내가 여기에 톨이 있는지 없는지 알 필요 없이 그냥 지나가면 알아서 계산하고 정산해주고 가는 구조의 지금 서비스로 사실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IT라는 것의 도입에, 그러니까 서비스에 있어서 IT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편리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사실 그 편리함의 가장 아름다운 절정은 사실은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뒤에서 IT가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IT라는 단어에서 스마트 시티라는 좀 단어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스마트 시티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제가 한 5년 전에 읽은 어떤 논문에서는 한 180여 개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은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단어들을 좀 그 주제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스마트 시티를 도입하는 목적은 혹은 그 성격은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축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도 당연하게 이제 ICT나 이런 디지털 기술을 도입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ICT 기술을 가지고 어떤 도시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생활 편의를 제공함으로 해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고 좀 특이하게 이제 국내 기관에서 좀 정의하는 거에는 이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목적으로서의 수단으로서의 스마트 시티의 역할이 사실은 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많은 프로젝트에서 지자체들이 사실 요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스타트업의 육성, 대기업의 투자 유치, 그리고 또 시민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마트 시티에 대한 거를 좀 제공해 주길 바라는 수요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한 20년 정도 정확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2003년에 UCT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게 어떤 접근 방법이냐면 도시를 개발하기 전에 어떤 IT 혁신 서비스를 널지에 대한 어떤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컨셉이 이제 UCT 개념이고요. 이 개념 하에 용인 흥덕이나 화성 동탄이 개발이 됐고 이 즈음에 이제 송도 스마트 시티도 민간 투자 기관에 의해서 개발이 시작이 되게 됐고요. 이제 2008년에 UCT 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그 이후에 지어지는 많은 신도시는 이런 스마트 시티에 기반한 어떤 도시가 이제 구축하게 됐고 저희가 그 2018년에는 이 새롭게 차세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UCT 컨셉의 개념으로 이 스마트 서비스를 해왔는데 그럼 차세대 스마트 시티는 어떤 모습이냐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세종 부산이 국가시범도시로 지정이 돼서 지금 어떤 차세대 스마트 시티 서비스 모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반면으로 어떤 기존 도시들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뭐 행안부나 중앙부처에서 많은 예산 배분을 통해서 뭐 스마트 도시 플랫폼, 통합 플랫폼 확산이나 스마트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많이 이런 스마트 서비스들이 전국에 이제 보급 확산되고 있는 상태고 이 과정에서 이제 기존에 없었던 뭐 도시 통합 관제 센터라든가 그리고 도시의 뭐 이렇게 어떤 습도나 온도 같은 것들을 재주는 스마트 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버스나 이런 것들이 닿지 못하는 곳의 시민들을 위한 수요 응답형 셔틀 그리고 버스 쉘터, 스마트 버스 쉘터 해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이런 서비스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헬스케어 존이라고 해서 건강 정보를 측정하는 이런 존들이 사실은 이런 스마트 서비스를 하기 위한 많은 예산과 다양한 어떤 기관들의 노력의 과정에서 생성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지금은 좀 이런 비판이 많이 잦아들었는데 한때 송도가 그러니까 세계적인 스마트 시티로 홍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디어에서 좀 이거는 좀 인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스마트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사실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IT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서 제가 이제 IT는 굉장히 편리해야 되고 그 편리함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일상을 서포트해야 되는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또 다른 대중이나 미디어의 입장에서는 사실 많은 투자를 했지만 아무것도 얻어진 게 없는 결과처럼 보이게 되는 좀 오해를 낳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그 강남의 유스트릿이라고 해서 그 디지털 폴 같은 거나 삼성역의 그 대형 그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거에서 3D 나오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역시 스마트 시티, 뭐 스마트 서비스, 한국은 달라 이런 인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 시티에 대한 서비스를 도입을 할 때도 결국은 어떤 시각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안 움직이네요. 충분히 스마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보통 이 도시 개발이라는 것은 사실 트렌드가 있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사람들의 관심을 쏟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 굉장히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지자체들이 원하고 많은 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쏟고 있는 데에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혁신 기술 또는 혁신 서비스가 가져오는 다양한 파급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사실 뭐 그 버스 정류장, 스마트 버스 쉘터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 버스 쉘터 같은 걸 통해서는 내 세금이 이만큼 투자가 돼서 지자체장이 나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구나라고 시민이 사실 직접 체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 지금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서울시에서 손목닥터 9988이라고 해서 건강관리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시민의 관심을 가지고 건강관리를 해준다는 어떤 지자체하고 그 시민 간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스마트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관심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도시의 국내외 위상 강화입니다. 사실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그 전에 서울 교통카드 시스템, 다산 콜센터, 그리고 뭐 디지털 시민시장시 같은 엄청나게 많은 혁신 기술들, 세계에서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고 이러한 기술의 역량과 경험을 토대로 사실 글로벌 지자체 그런 단체들에서 리더십을 현재 발휘를 하고 있고요. 또 강릉시 같은 경우도 차세대 그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2026년 세계 ITS 총회 개최하는 도시로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어떤 혁신 서비스를 도입을 했을 때 그 도시의 국내외 위상을 강화를 해주고 그것을 어떤 관광이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어떤 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되게 유명한 그 서울의 토피스라고 그 교통 통합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했고 이러한 경험들과 성공이 바탕이 돼서 이 업체들이 이제 세계의 비슷한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어떤 결과를 초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혁신 기술의 도입, 약간 세계 최초 혹은 지자체 최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갈급이 아직도 지자체에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러한 효과들 때문에 하고 있고 이 사실은 간과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들, IT, 뭐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제가 결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것은 그레이트 한강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이 세 가지 관점에서의 IT 조건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편리한 IT입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한강 경험에 필요한 어떤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의 노력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레이트 한강의 어떤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해외에 3천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해외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나 혜택을 적시적소에 제공하는 할 수 있는 IT가 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미적인 IT 혹은 이제 미적인 IT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도가 어떤 실패한 스마트 시티라고 오해받는 이유는 어떤 마케팅, 어떤 시각화에 대한 사실은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가가 됐지만 사실 앞으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저런 어떤 심미적인 그리고 시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혁신 IT. 그래서 어떤 세계 최초에 대한 도전이 되는 그런 서비스들에 대한 고민이 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집단지성을 통한 이 세계 최초를 향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조금 이거를 IT 기업 관점에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면 편리한 IT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관광객이 지금 3천만 명이면은 한 국가에 버금가는 인구거든요. 그래서 어떤 필요 정보나 서비스 혜택을 적시적소에 제공하는 약간 슈퍼 투어리즘 앱 같은 거를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통합 앱은 우리나라가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 서비스 같은 거는 민원24나 뭐 손택스나 이런 것들로 통합을 했고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생활 밀착형 앱이라고 해서 뭐 건강관리, 지역화폐 이런 서비스들을 모으는 통합 앱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보면 이런 관광객이나 그 도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를 초기 단계부터 느끼고 알고 배울 수 있는 이런 통합 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슈퍼 그 투어리즘 앱이 된다면 이걸 통해서 그 여행을 오기 전에 서울의 각종 정보나 이벤트를 알고 그 이벤트에 맞춰서 여행 계획을 짤 수도 있고 또 뭐 서울의 그 시티즌 그 모바일 어떤 시민증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서울에 관광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린다든가 그리고 아니면은 사실 요새 그 위치 기반의 이런 AR 도슨트 서비스 기능이 굉장히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얘기냐면 굳이 내가 핸드폰을 들어서 찾지 않아도 어느 지역에 실내가 됐든 실외가 됐든 주요한 상징물이 있다면 이거를 바로 이 푸시 앱이 떠서 그것만 누르면 이런 어떤 형태의 AR 뭐 캐릭터가 나와서 이게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어떤 노력을 최소화하면서 관광객에게 서울 또는 그레이트 한강의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제 심미적인 IT라는 거는 좀 스마트 서비스와 이 디자인 간의 어떤 밀결합하는 그런 방법이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저게 포르투갈의 어떤 스타트업이 만든 스마트 폴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열 지별판도 있고 그다음에 풍향이 있어서 에너지도 이제 자체로 이제 발전을 시킬 수 있고 또 그 안에 이렇게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필요한 어떤 온도, 습도 아니면은 뭐 CCTV 모니터링 가능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폴이 딱 설치만 된 것만 봐도 아 이거는 좀 다른 폰들과 다르다. 이거는 뭔가 스마트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스마트 서비스들도 어느 정도 디자인을 고민하고 잘 만들어지긴 했는데 뭔가 그것이 굉장히 기술과 밀결합된 디자인 산출물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러한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이 필요할지에 대한 건 정확하게 전 답은 모르겠지만 그 고민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같으면서도 다른 스마트 서비스 정체성이라는 건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서울시나 다른 곳들 이제 스마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많이 오는데 사실 그 플랜을 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통합관제센터 이런 거 보여주는 건 되게 쉬운데 그거 외에 어떤 생활 속에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건 보여주기 어려워서 사실 그 세종 국가시범도시에서 그 생활혁신 서비스 기획을 제가 잠시 맡았을 때 약간 이제 세종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홍보관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스마트 폴이나 스마트 벤치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시각적인 차별성을 줘서 누군가가 왔을 때
이것들을 이렇게 포인팅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였고요. 또 뭐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10년 사이에는 AR 그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도 어떤 형태의 지금 서울시가 그 도시 경관이나 아니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처럼 이러한 것들도 어떤 레이어 안에서 이런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필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고민들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서 IT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같이 이제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혁신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혁신은 저는 이 그레이트 한강을 통해서 꼭 어떤 혁신적인 IT 서비스의 레퍼런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혁신을 하는 방법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쉽고 직관적인 거는 최첨단 기술을 도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싱가포르 스마트 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으로 최초로 구축을 해서 전체 도시를 구축을 해서 어떤 그러니까 시티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게 됐고 사실 서울도 올해 초에 또 메타버스 서울을 이제 세계 최초로 하면서 이제 그 스마트 시티로 해서 위상을 확인을 했는데 꼭 이런 최첨단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엄청난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을 것만 같은데 혁신이라는 것은 꼭 그런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비전 셀링 같은 경우도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아직 아무것도 지어진 게 없지만 이미 저 프로젝트를 소개함으로 해서 사람들은 이제 중동에 대해서 뭔가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선도하는 이미지를 가지게 됐고 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일단은 서울링이라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함으로 해서 어떤 비전 셀링은 저는 성공했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혁신의 다른 거는 일종의 메가급의 융복합 스마트 서비스에 대한 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서울교통 같은 교통카드 시스템 같은 걸 통해서 지하철, 버스 그리고 뭐 신용카드 회사 같은 것과 함께 합쳐가지고 어떤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그게 지금 세계로 수출이 되고 있는 거고 디지털 시민 시장실 같은 경우도 사실 300여 개의 행정 시스템을 결합을 해서 그거를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실제로 그 시장이 실시간 어떤 도시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레이트 그 한강 서비스에서도 어떤 이런 메가급의 융복합 서비스 역시 하나의 어떤 혁신 방법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정책 혁신이라고 해서 그 핀란드의 헬싱키 같은 도시에서는 어떤 혁신 클럽을 만들어서 100여 명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서비스를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과정과 결과들이 그 도시를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또 이제 서울시는 천만상상 오아시스라고 해서 실제 한강에 어떤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담아서 어떤 스파성의 서비스들을 이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 자체도 세계 최초의 혁신이 될 수 있어서 이제 지금 기획 단계에 있는 만큼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된다면 그레이트 한강이 좀 더 멋있는 프로젝트 또 IT 기업 관점에서 스마트 시티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성공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인데요. 이제 요 세 가지 책이 그 보통 도시들을 이제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뉴욕 보면은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이제 그 보타닉 가든하고 마리나베이 딱 보면 아 이거 싱가포르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은 뭐 저희도 뭐 세종대왕이나 남산타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끔 보면 저렇게 항상 이렇게 태극 문양이 있는 거를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저게 등장할 거에 대해서 친구랑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시아 문화는 사실은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런 모양만 딱 그렸을 때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에게는 얼핏 아시아의 어떤 도시, 뭐 상해나 이런 도시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건 서울이라는 걸 보여주고 한국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부득불 태극기가 되게 좋은 툴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다양한 어떤 우리나라가 시그니처 랜드마크를 만들긴 했지만 아직도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고 그래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이제 서울을 알리는 새로운 명소가 꼭 탄생하기를 응원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